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법의 실효성과 과제,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소위 불성실한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이 초재산 의원보다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요.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하위 30명 가운데 23명이 국민의힘, 나머지 7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안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부득이 상임위 출석을 못했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국회의원에게 입법 활동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야는 지난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국회는 매달 2번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3번 이상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이를 지킨 상임위는 5곳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애초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탈한 마음마저 듭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개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척도는 성실한 의정활동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특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요. 조금 전 9시 50분경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역에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에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또 지진 소식이 지금 전해져가지고요. 3.3에는 아주 작은 지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감 지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소식으로 가보죠. 10월 25일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서 여야가 우리 영토 수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선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독도는 명백히 우리 고유의 땅이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면서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와 안보를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 및 경제
경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영토 문제는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못 박았고요. 민주당은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를 직격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본의 국익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 예산 대폭 삭감한 것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요.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비용으로 약 27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네. 그것에 반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74%를 삭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독도 관련 예산을 16억 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혈세를 들여서 안전성을 홍보해주고 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안 깎은 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깎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고 또 깎아도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걸 좀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정감사 소식으로 이제 가보죠. 보건복지부 국감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네요. 네,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 이슈가 단연 의대 정원 확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여야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좀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속빈 강정 같은 발표였다면서 총선용 꼼수 발표란 얘기가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정원 대폭 확대를 추진하던 정부가 갑자기 한 발 물러선 게 의사협회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라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 내놓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렇게 여야의 거듭된 질의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규모를 정한 게 없다.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서 답답함을 좀 자아냈습니다. 정부가 내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할 예정이죠. 네, 복지부는 내일 오후 2시 지역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관련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당장 얼만큼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이 수요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입학 정원이 현재 50명 이하인 이른바 미니 의대를 최소 정원 8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대 정원은 최소 500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내일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 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 논의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증원에 어느 정도 증원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 의사들은 정원 확대 우리는 강력히 거부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내일 당장 정부와 의사단체가 이제 제15차 의료 현안 협의체를 열고 이 의대 증원 문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하루 앞선 오늘 일부 의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졸속 강행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절대 거부한다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낸 건데요. 내일 협의체에서도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또 다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할 별도의 협상단을 구성하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투명한 논의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실제 의협 집행부는 당초에 어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면서 거세게 정부에 반발했던 데서 조금 물러나서 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좀 불투명하다는 게 이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의협 내의 입장차가 좀 극심한 만큼 내일 협의체에서 좀 논의가 진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내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이렇게 지나치게 의사단체들만 참여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의료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나 의료 수요자들의 목소리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대 정원
오늘 몇 명 정도 늘릴지는 언제쯤 결정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일 논의를 해보겠지만요. 내일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는 게 좀 중론이고요. 예. 조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0명 정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 기조 아래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협의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부 얘기로는 뭐 의대 정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그래도 최소한 내년 6월 정도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4월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럼 총선 전에는 이게 정원 규모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당장 2025년부터 이게 증원을 하려면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아니면 늦어도 6월까지는 이게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총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의협과의 의견차를 좁히고 이 반발을 무릅쓰고 인원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결국 그렇지 못하면 흐지부지 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 이후로 미루게 되면은 당장 그렇죠. 내년에 대입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네. 텐데 혼선을 그 굉장히 혼선은 빚게 어떻게 될 것 할 같습니다. 건가? 이것도 또한 문제기도 하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로 가보죠. 복지국감에선 김필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네, 이 김필여 이사장이요. 지난해 11월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옷을 훔쳐요? 네, 최근에 이 사건이 알려졌고요. 상급기관인 식약처가 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김 이사장 해임 요구서를 발송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김 이사장이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약처장이 출석한 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이사장이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질의했는데요. 여기에 식약처장이 마약퇴치본부 이사회의 소관이라면서 좀 발을 빼자 야당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질타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의가 국감장에서 오간 지 얼마 안 돼 김 이사장이 식약처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국감장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자신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국감장에서 오가는 걸 지켜본 김 이사장이 뒤늦게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옷을 훔쳤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한 본부의 이사장이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쳤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러게 말입니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두고 야야 공방이 이어졌어요. 네, 오늘 농해수위 국감은 해수부 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핵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한 이후에 이 방류 구역 인근에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3차, 4차 방류가 이어질 텐데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본 편만 들 것이냐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질타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지난 1차 방류 이후 해수부가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엄호했고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삼중수소 등 수치가 WHO에서 밝힌 먹는 물 기준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고 문제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엄숙하게 진행돼도 모자란 이런 행사에 뭐 이 서로 간의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상당히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가 조화를 뒤로 돌려놓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소란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추모식인 만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홍 장군 기념 사업회 이사장이기도 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요, 이 홍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을 느닷없는 역사 쿠데타라고 공개 비판했고요. 보훈부에서 독립 영웅들의 흉상 철거 백지화에 좀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예. 흉상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요. 홍 장군과 같은 독립 유공자를
독립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오늘 추모식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조화가 도착을 했는데요. 예. 일부 참석자들이 항의 차원으로 이 조화를 뒤로 돌려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통령 화환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곧장 화환을 원위치시켜서 좀 일단락되긴 했는데요. 네. 정부의 흉상 철거 기조에 대한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추모식에 앞서서 오늘 오전엔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 홍장군 국민추모 부스를 설치하려 했다가 네. 서대문구청에 의해서 불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부스 설치를 막았던 서대문구청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주무부처의 착오였다면서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구청장입니다. 이거 아니 국방부와 뭐 육참은 대적관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독립영웅실에 그 영웅실이 철거죠. 이제 그 육사 안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근데 서대문구청은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처음에는 뭐 정치 사회적인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공문까지 내서 아침에 갑자기 막았는데요. 워낙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조금 주무부처 착오라고 했는데 늘 이런 식으로 좀 모면을 하려는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어떤 입장 취했는지 한번 좀 참고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요. 홍장군 흉상 이전을 결정한 육사가 끝내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까지 철거키로 했다면서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이고 또 민생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독립 영웅들의 역사를 지우려 한다면서 이런 게 이들의 헌신을 추한 이념의 덫에 가두려는 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 패배 후에 이념 전쟁보다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홍장군 흉상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도 여전히 홍장군이 육사에 있는 건 어울리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홍장군의 공산 이력을 공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정신 나간 짓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진복 대통령실 전무수석이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났네요. 네, 여의도 당사 방문해서 인요한 위원장 예방했는데요.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실은 국가 정책을 만들고 행정하는 곳으로서 당의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 당 운영에 용산이 개입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다만 지난 전당대회를 비롯해서 용산의 당무 개입 정황이 계속해서 나왔던 만큼 이 말을 과연 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당 내에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진복 수석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선을 그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양자 회담을 먼저 하자고 제안해둔 상태니 이걸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일인가요? 네. 혁신위 그 인선 결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발표가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내일 오후에 뭐 예정대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중론인데요. 예. 그렇게 그런 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인력난을 겪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까지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오늘 보도에 따르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건 임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참여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예. 당 안팎에서는 이번 혁신위의 역할, 효용론에 대한 회의감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좀 대다수가 좀 참여하기가 합류하기가 좀 어려워한다는 의사를 좀 밝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 혁신위의 권한이 얼마나 부여가 될지 또 방향성은 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전체적으로 불분명한 만큼 좀 아무래도 지금까지 거론됐던 원외에 이제 그동안 민주당을 주로 비판해온 인사들이 좀 들어가거나 원 네. 내에서는 친윤 계열의 의원들이 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직적인 당청 관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혁신위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요. 좀 김은경 혁신위,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좀 소환이 되면서 그때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요.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은규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에 나는 국대다 오디션을 통해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으로 뽑혀서 활동을 했었죠. 신인규 변호사가 오늘 탈당 기자회견했습니다.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히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면서 구성원들은 여기에 저항보다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각오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신 변호사를 시작으로 비윤계의 탈당 러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 창당하는 것 아니냐, 탈당의 선발대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일단 나는 그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혁신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네.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안 내고 있다고요? 네, 그저께 인요한 위원장 임명된 이후에 민주당은 15개 정도의 논평을 내놨는데 네. 여기에 인요한 혁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가 일단 지켜보려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살펴보면 좀 인요한 위원장의 일단 인물적인 특성이나 그간의 평판을 고려했을 때 비판을 당장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비판 소재도 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 꼽히고요. 실제 민주당 내에도 인요한 위원장과 가깝게 지내온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칫 좀 섣불리 비판을 먼저 내놨다가 지난 김은경 혁신위의 실패가 소환돼서 역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마 내일 혁신위원 면면이 공개가 되거나 또 이후에 본격적인 행보가 나오면 민주당도 서서히 비판 시점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이 특별 귀화자이긴 하지만 네. 또 전남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 그냥 막 공격하기가 쉽지가 부담스럽죠. 않고 네. 김은경 혁신이가 또 소환돼서 똑같은 실패를 겪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또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발언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뒷말이 좀 나와요. 네,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때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해서 이것이 영남권 물갈이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영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요. 정적 제거용 발언 아니냐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흐르자 인 위원장 오늘 낙동강 하류는 6.25 때 너무 소중했고 그곳에서 많은 대통령이 나왔다면서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농담도 못하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발언을 두고 당내에 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인 위원장이 바로 해명을 내놓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앞으로 혁신위를 강단 있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매일 전화 통화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김한길 위원장이 난 부인했죠. 4-5번 정도밖에 네.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2019년도에 네. 그 배우자 김한길 위원장의 배우자인 최명길 씨가 네.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나가가지고 가까워졌다. 네.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말이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글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고요. 여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 오래간만에 참석을 한다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후에 처음으로 서울을 찾는 건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서 국민 대통합위 부위원장 맡았던 인요한 위원장과 재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 위원장은 임명 직후에 통합을 추진했었잖아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통합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을 한 6개월 앞두고 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가 부쩍 늘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당장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여주 강천보 걷기 행사에 자신의 예전 참모들과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면복권 후에 연평도 포격 희생자 묘역 참배를 비롯해 꾸준히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들의 이런 행보가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본인들도 일단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 전직 대통령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느냐
되느냐, 특히 수도권에서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또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20년 조두순 그리고 지난해 박병화 등 상습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죠. 그러자 법무부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 우선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네. 원래 이 제시카법에 대한 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법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조두순이라든가 박병화처럼 아동 상대로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출소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미국 제시카법은요, 이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이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 추적 장치를 채워서 감시하고 그 사람이 학교나 공원 뭐 이런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대략 이제 한국의 어떤 기준으로는 610m 정도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제한을 담고 있는 법이고요. 네. 2005년에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이 9살 소녀가 강간 살해당하면서 굉장히 공분이 일었었고 네. 이 범인이 이제 아동 성폭행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과 2범이었는데 그 직전에 10년형을 선고받고도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관리해서야 되겠냐 이제 이러면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예. 이제 이거를 그 의회에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제정된 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미국이랑 사회나 도시의 구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주지 제한을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두다 보면 한마디로 이 대도시 안에서는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범죄자들이. 그러면 그게 자칫 이제 지역을 차별하는 게 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회자는 돼 왔지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이제 논의가 계속 조금씩 있어 왔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형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오늘 법무부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한국형 제시카법에서는 이 거리 제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겠다. 그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지역의 지자체에 지정된 시설로 수용해서 살게 하겠다. 이제 뭐 요런 어떤 적용안을 지금 발표한 중입니다. 그러면 일반 거주지에서 살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시설에서 살도록 그렇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법만 놓고 보면 미국의 제시카법보다 사실은 이제 대상자 입장에서는 훨씬 가혹한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시카법은 자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말고 저 밖에서 살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 네가 원하는 데 살지만 이 안에 들어와 살지 마 이런 거라면 지금 이제 이번에 법무부가 들고 나온 한국형 제시카법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지정한 시설에서 여기서 살아라라고 지정을 하는 거니까 훨씬 이제 좀 이렇게 제한이 많은 건 거죠. 사실상 형벌의 연장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그 네. 시설은 어디다 둡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이유는 내 집
근처에 그런 성범죄자가 산다고 뭐 이사를 온다고 말도 안 되고 난 싫어 막 이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아우성, 함성 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그 시설은 더 많은 그런 범죄자들을 모아서 이제 지내게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럼 그 시설을 어디다 둘 것이고 그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게 구할 것인지 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전혀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주거지 가까운 곳에다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근데 그러면 또 그래도 논란이 생기는 거니까 네. 지금 뭐 교도소를 두는 것처럼 이렇게 네. 주거지랑 멀찍이 떨어진 곳에다 시설을 둬야 되는 건가? 이것도 지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건 결국 보호 수용 시설을 이제 짓는다고 말은 이렇게 바꿨지만 사실상 수감하고 수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어쨌든 법무부가 내놓은 안은 이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지자체에 있는 지정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만약에 도시 밖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그럼 대도시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치안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지정 거주 시설에 살다 하더라도 네. 외출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출을 이제 무한정 가능하게 하면 또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뭐 이제 등교를 한다든가 학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시간에는 외출을 제한하겠다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예. 사실상 거주를 수용해서 한다는 건 가족과 지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대상자의 반발, 대상자 가족의 반발,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올 곳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떤 대안이나 혹은 이렇게 해결해보겠다 같은 그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를 맞습니다. 풀지 못하면은 지정거주 네. 시설을 만들기도 어렵고 지금 네. 당장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결국은 감옥이라는 게 오늘날의 감옥이란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사실 격리하는 거잖아요. 네. 자유롭게 이제 외출하거나 뭔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 예. 사실은 그 역할을 하는 보안 처분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되지 않는 한 예. 사실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면 예. 사실은 이게 정리한다고 다 능사가 아닌 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주지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선별 기준 자체를 보면 사실은 13세 미만 아동 상대를 해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서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굉장히 중한 어떤 범죄자들이고 뭐 이 사람들이 재범 우려가 높다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재범을 하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럼 나머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해서 보아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안 처분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걸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 부분 우리가 하고 있냐.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아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전자발찌 같은 경우도 그 부착하기 전보다 부착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재범률이 그래도 떨어진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전자장치를 이렇게 부착하고 나서 재범을 하는 어떤 발생률은 1.7%쯤 된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상당한 억제 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걸 지금 이 보호관찰관이 관리를 하는데 예. 1인당 담당하는 이 대상자 숫자가 많은 거예요. 또 너무. 네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재화를 투하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늘리고 이렇게 보호 관찰하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제 경찰하고 또 공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이제 재범 위험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결국은 영구히 사회하고 격리시켜가지고 이제 뭐 분리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사회화 부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 교육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약간 좀 밀려나가 있고 이 괴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특별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좀 입법 예고 소식에 반기는 여론 또 반기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두순 같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고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도 지금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위헌 소지가 더 높은 겁니다. 이게 보안 처분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한동훈 장관도 뭐 보안 처분은 형벌이 아니니까 이중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안 처분의 성격이 실은 형벌에 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보안 처분이 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개성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 이런 걸 우리가 보안 처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잘못했으니 응분의 대가를 치러라 하고 나오는 어떤 대안이 아니라 이 범인이 다시 범행을 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 형벌을 보충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보충하는 존재니까 사실은 합법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모토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형벌에 필적하는 어떤 제약을 만드는 어떤 처분이기 때문에 자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송이 이제 또 막 일어날 겁니다. 이게 맞냐? 이건 위헌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 처벌하냐? 이거는 불이익하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이 법률이 그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아닌지 살펴줘라. 나 억울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그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피로도 그리고 효용성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 이제 고위험 성범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또 사회적 또다시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데 입법 과정이라는 건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성충동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도 함께 입법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뭐 재범률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성충동 약물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이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게 언뜻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성범죄자는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심리적 치료나 이런 것들도 다 겸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는 좀 더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실현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지금도 이걸 결정할 때만큼의 재범률이 있다라는 걸 입증해라 그러면 또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난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해결책 더디가도 다 함께 예방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할 게 많구나. 현실의 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오늘은 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환경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감에서 뭐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나온 거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뭐 기후, 환경 이런 쪽이요. 네. 이제 국감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21대 마지막 국회 국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 정책집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뭐 환경 기후 이쪽이 안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이슈도 있어서 또 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조명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잘 안 보였던 그런 이제 기후나 환경 이슈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후나 환경 이슈 자체가 안 보였어요. 옛날에는 무슨 동물 갖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던 거에 그게 오히려 화제가 되곤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예. 전기차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도로 보면은 네. 이제 작년에 기름값 뛰고 하면서 특히나 급증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럼 진짜로 절대적으로 많냐라고 하면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도 되게 미미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은 이미 두 자릿수를 차지하는 전기차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등록 차량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도 채 안 됩니다. 1.몇 %. 아 그래요? 네,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난해 고유가 영향으로 빨리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 2021년 9월이랑 올해 9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네.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그냥 5% 늘었고 예. 경유차는 3%가 줄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149%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20만 대에서 50만 대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게 특히 늘어났냐? 차종을 보면 뭐 승용차, 승합차 등등 있잖아요. 네. 제일 많이 늘어난 그 차종이 화물차. 화물차. 아, 네, 전기 요즘 화물차. 택배 차량이 전기 화물차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는 2년 동안 1.5배가 늘어났는데 전기 화물차는 2.5배 이렇게 늘어서요. 지금 현재 전체 화물차 중에서 3%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해요? 화물차가 아무래도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네. 이산화탄소도 그렇고요. 네. 뭐 질소화물도 많이 배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기 화물차가 나쁘다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요.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중국산 문제가 좀 도마에 올랐는데요. 네. 우선은 그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게 작더라도 1회 충전 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한 200km 정도라고 해요. 예.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 요즘 한 500km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한 대를 전환한다고 했을 때 승용차의 환경 편익이 더 큰데 너무 화물차에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질소산화물 이런 거를 이제 기존 경유차가 많이 배출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경유 화물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경유차 말소하고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는 8.4%밖에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투입한 세금 대비 네.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근데 지금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에 얼마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네. 한 500만 원 훌쩍 넘기지 않나요? 500만 헐쩍 넘죠. 네. 이게 뭐 이제 보조금이 뭐 되게 단일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차량 가격 그다음에 뭐 주행 거리 등등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 지원 금액을 말씀드려 보면 네. 승용차는 680만 원이고요. 화물차는 1,200만 원이 지원이 화물차가 됩니다. 훨씬 많네요. 네. 국비가 일단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보조금도 있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 화물차면 되게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차량 가격으로 따지면 승용차나 화물차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물차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더 많은 보조금을 붙은 건데 뭐 이런 취지 자체야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산입니다.
이제 중국이 보면은 뭐 전기차 자기네 시장도 워낙 크지만 예. 또 비아디라든가 둥펑 이런 제조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자국 내 이제 막 그 보조금을 엄청 주면서 전기차 시장을 많이 키웠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사들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높은 판매 가격으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차를 출시를 한 다음에 예. 보조금을 할인해서 이렇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 잠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요. 작년 중국 전기 화물차 비중이 4.6%였는데 네. 올해는 6.2%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차량에 흘러간 보조금이 올해 558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미국 IRA 입법 보면서 네. 자기네 나라 자국 기업들한테는 이렇게 혜택 주고 우리는 네.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뭐 네. 프랑스도 비슷한 이제 보조금 제도 운영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 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요새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국제사회가 네. 미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한테 이제 보조금 주기로 한 것처럼 프랑스도 얼마 전에 프랑스판 IRA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더니 거의 막 3분의 1 정도가 중국산으로 가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다고 뭐 대놓고 중국산한테는 안 줄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럼 차별이다. 뭐 이렇게 네. 외교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유럽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탄소 배출량 야. 이런 걸 다 도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탄소 배출량 적어야지 보조금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생산할 때 배출량뿐만이 아니라 차량 조립 현장에서 프랑스의 유통 지점까지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사도 분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럼 중국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라던가 뭐 에너지 밀도 이런 걸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산 차에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부는 일단 이번 이제 답변하기로는 뭐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이 지금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네. 그 상대적으로 비싸가지고 좀 불이 보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 외국사를 좀 참고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좀 전기차 얘기는 했고요. 좀 네. 다른 이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기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예, 싶은데요. 유류세. 네, 유류세. 유류세가 지금 이제 2021년 11월부터 계속 연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인하가 되고 있는데, 네. 지난해 하반기에는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인하를 했다가 이제 올해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하폭을 25%로 좁혔고, 일주일 전에 기재부에서 이제 연말까지 계속 요거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결국 혜택은 대형차 많이 타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이게 뭐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기재위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에 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장혜영 의원 지적인데요. 이제 유류세가 그동안 인하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졌을 때 그 유류세 감면된 금액이 있을 거고 평균적으로. 네. 근데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그 인하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따져봤더니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그 유류세 인하폭이 한 224.5원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된 건 138.4원이더라. 그리고 경유도 마찬가지로 185.2원 인하됐어야 되는데 102원만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본 거 아니에요? 세금 더 많이 걷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만약에 원래 유류세가 1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인하 조치에 따라서 70원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럼 나 이제 30원 싸게 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뭐 10원 정도만 싸졌다라는 건데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이제 물론 이제 유류세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되는 것 자체는 이걸 뭐 누가 조작한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기름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름 살 때 유류세만 내는 게 아니라 정유사가 이제 정해놓은 공급가에다가 유류세가 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류세 인하 전후로 그 공급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그 유류세가 할인된 만큼 소비자가 그냥 그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유류세가 30원 내려갔는데 만약에 정유사가 공급가를 10원을 올렸다라고 하면 30 빼기 10
해서 20원만 인하되는 효과를 소비자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기간 유류세가 인하된 이후에 정유사의 마진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수는 세수대로 줄고 소비자는 인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이익을 챙긴 거는 정유사만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류세를 인하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재원으로 기후 대응에 쓰거나 뭐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하는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무슨 언급이 말씀인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국제유가 올랐다는 소리가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올리면서 네. 내려갔다는 소리 나오는데 한참 안 내려가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그러면 그 사이에 이익을 보는 거냐. 네.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갑자기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근데 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네. 어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따질 때는 이게 네. 인하 조치가 맞는 거냐 이런 반론도 적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제기구에서도 유류세보다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조치로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을 뭐 좀 싸게 한다거나 무료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겠냐. 지하철 요금 좀 올리지 말고 그쵸. 유류세 인하 폭은 좀 줄이더라도 네. 지하철 요금은 오히려 저렴하게 두면 지하철 많이 이용할 거 아니냐. 네. 차량 이용하지 않고 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네.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다른 현안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기후 대응 기금 문제도 있었는데요. 네. 기후 대응 기금이 줄었다라는 건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후 대응 기금 중에서 R&D 예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30.5%나 줄었다라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줄어든 것 중에 탄소 포집 R&D 예산도 있거든요. 네. 근데 탄소 포집이 뭐냐면 그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확정을 하면서 네. 배출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탄소 포집을 많이 해서 배출한 걸 다시 이렇게 땅에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 포집량을 늘려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을 어떻게 줄이기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네. 바다의 어떤 바닷속에다가 이렇게 지층 아래에다가 막 그쵸. 넣어놓는다거나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늘려서 잡아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도 그렇고 뭐 비용도 그렇고 굉장히 2030년까지 막 되게 실용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렇게 해서 막 비난이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런 지적을 의식을 했더라면 연구개발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근데 상용화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을 이제 32% 줄였다라는 거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제 선거의 시기가 다가오니까 현수막 요새 정치 현수막 너무 많잖아요. 예. 예, 이걸 보면 이제 폐 현수막 그 재활용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네. 나머지는 소각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난립을 막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는데 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 전에라도 뭐 그 현수막을 만든 사람들한테 재활용 의무를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별로 발생량과 재활용률을 집계해서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서로 비난하는 현수막 안 걸기로 신사협정 맺었잖아요. 네. 좀 현수막이 줄어들까요? 쭉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구생활 백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서쪽과 서해안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북에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 남부 내륙과 전북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최대 40mm입니다. 또한 전남권과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는 밤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5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6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17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 10에서 15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고 서울과 충북은 오전에,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충남은 밤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15.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 눈앞에 있는 신문에는 기사 제목에 기업 사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데 그 신문을 빤히 두 눈으로 보면서 그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명을 넣어 기사를 검색하면 기사가 화면에 뜨지 않는 현상, 어떻게 이해할까요? 혹시 검색어를 잘못 넣은 건 아닐까? 같은 행동을 수차례 반복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국리 끝에 기사에 언급된 아리백이란 단어를 넣어 검색한 끝에야 결국 겨우 원하던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그 회사의 사명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기업의 사명이 있던 자리에는 32개 기업이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 있더군요. 날카롭던 비판의 예봉이 그저 뭉툭한 방망이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더니 마치 분칠하기 전 맨 얼굴이 드러나듯 원래 신문 기사 제목이 다시 보이는 게 아닌가요? 왜 그럴까? 그 기업의 항의 또는 로비를 받아 누군가 인터넷으로 송출한 기사의 제목에 손을 댔던 걸까? 아니면 기술적인 단순 실수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윗선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실무자가 무언의 항의의 표시로 눈속임을 한 것은 아닐까? 참 별의별 상상을 다하게 한 기사는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국내 주요 기업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처음 공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리백 이니셔티브는 2050년까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사실상 국제 규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리백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쓴 전력량이 서울시 전체 전력 사용량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전력 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 사업장은 부산시보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은 SK 하이닉스의 전력 사용량 역시 대전시 전체보다 많았습니다.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그룹은 아리백 가입사에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최소 6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개하지 않아 아리백 달성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바뀌게 된 배경을 한 독자로서 알 도리는 없었지만 신문사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대기업 사명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게 하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모습, 이제
사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음을 말하네. 달고니로 치장한 권위를 비장의 무기로 진흙탕 속에 홀로 핀 연꽃은 내게 말하네. 내가 법이고 진리여 양심이자 정의란 사실을 그 어떤 반박의 여지도 없음을 말하네. 주거줄은 내지만 놀라운 목소리를 무기로 한마디 듣기는 배부른 돼지로 변하네. 내가 법이고 진리여 양심이자 정의로 사실 그저 쓰레기였음을 인정치 못하는 가식을 가봤으로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게이트 플라우즈의 불편한 진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최동선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활성화하는 정책을 쓴다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가서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휴대전화 뒷자리 622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눈속임과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또한 청취자분께서는 한 회사가 광역시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전력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뭐 부산시 한 기업이 부산시만큼, 대전시 전체만큼 그렇게 전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류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까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이 60%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내 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에 대해서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해당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가 그 특정 기업의 사명을 박은 기사 제목을 넣었다가 그걸 슬며시 32개 기업이라고 뺐다는 겁니다. 그게 또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외부 압력이나 광고 이런 데 너무 취약해서는 아닐까 하는 뭐 개인적인 의견, 궁금증 또 의심 같은 걸 좀 해봤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대세 흐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지진 특보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공주시 남남서쪽 12km 지점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387건에 달하는 지진 감지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지진이 발생한 충남이 240건, 대전이 103건, 세종이 27건, 전북이 12건, 충북이 4건, 경기 1건인데요. 네. 이 최대 진도 5 정도를 감지를 했다 그래요. 충남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정도이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 같은 게 넘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창문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이 정도의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까지 인적 물적 피해 신고는 없는 상황이고요. 대전하고 세종 전북에서는 최대 진도 3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건물의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흔들린다, 실내가 흔들린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이고 정찬 차가 흔들리는 정도. 그런데 경기 인천이나 경북 충북에서는 최대 진도 2 정도로 조용한 상태에서 아주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요. 네.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다고 소방청이 밝혔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9시 55분을 기해서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를 발령을 했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계 단계일 때 중대본이 꾸려져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단계의 심각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황이 발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뭐 피해 접수가 아직까지는 지금 안 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륙 안쪽에서 지금 3.4 지진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또 다른 지진이 뒤따를지도 모르는 일이기 상황이니까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변 지역 계신 분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인제 실시 놓고 경기도 버스노조하고 사측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협상이 좀
원만하게 타결될까요? 만약에 오늘도 이게 타결이 안 되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노사 양측이 막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4시부터 최종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7시간째인데요.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가 시한인데 합의점을 못 찾게 되면 내일 새벽 4시가 첫 차인데 첫 차부터 경기 도내에 있는 노선버스의 90%가 지금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52개의 버스 업체 노조가 경기도 버스 노조협의회에 속해 있고 민영운수사의 종사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버스 사용자 단체인 경기버스 운송사업 조합의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 지원이 필요하다. 월급을 올려주려면 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일반 버스 노선 기사들이 서울이나 인천처럼 준공영제를 적용받는 공공버스의 기사들보다 임금이 적다.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여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그 이견이 있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이 없어 안 된다.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를 번복하면서 일이 불거졌는데 노사가 당초 작년 9월에 네. 이 같은 이슈로 파업을 놓고 교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모든 노선을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리고 노사에서 한 발씩 물러나서 파업을 풀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가 1년이 지나고 나서 지난 8월에 회의를 했는데 네. 역시 예산 부족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늦추겠다고 한 거예요. 2027년까지.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2027년 도입 약속 어떻게 믿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다음 지자체장이 또 해야 될 몫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 결과는 아마 자정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조정이 결렬이 된다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상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게 16,0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경기버스의 거의 뭐 90%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에 아침에 경기도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기 예. 때문에 출퇴근길이 좀 걱정이 됩니다. 버스 준공영제 얘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네. 나왔거든요. 버스의 운영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 예산으로. 그래야지 사람이 많지 않아도 꼭 필요한 노선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손실을 보전을 해주니까 예. 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네. 나타나는데 버스 기사님들이 처우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뒤로 늦추니까 네.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 기대했던 기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서울 같은 경우는 각종 지자체들은 또 사모펀드가 또 네. 버스 회사를 사가지고 자산들 다 매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손실 보전은 다 받고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문제라는 게. 네. 어찌됐든 이거 치민 불편이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럼피스킨병. 지금 확산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요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요. 한 3주 동안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 럼피스킨병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오늘 5건이 추가가 돼서요. 오후 7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34곳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어제 이렇게 사육 주수가 많은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으로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네네.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호남에서 첫 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전북 부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전북에만 한우하고 젖소를 합쳐서 4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방적으로 매몰 처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경 10km 방역 지역에 있는 소 5만 5천 마리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감염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서해안하고 중부 내륙 지역이었는데 남부지방 호남까지 버틴 상황이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소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 3주가 걸리고 또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로 봤을 때 28일이거든요. 4주. 네. 그러면 발생한 시기로부터 앞으로 거의 한 달 이상은 이 확산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럼피스킨병 백신을요.
우선 127만 두분을 10월 28일까지 신속 도입을 하고요. 네. 나머지 270만만 두분은 10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달 초까지는 전국에 있는 소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아마 11월 중순은 넘어가야 그나마 좀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건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신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 백신 구입을 우리가 추가로 해서 예. 좀 전체 사육도스한테 백신을 접종할 만큼의 양은 안 되니까 네.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전체 접종이 다 끝나려면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더,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예.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접종을 하려면 또 수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수의사 수가 좀 부족하다고요. 수의사 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방역과 검역 자체 인력이 너무 태부족이더라고요. 작년에 그 럼피스킨병 백신을 54만 마리 정도 분을 비축을 해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전국에 사육되는 소의 숫자는 400만 마리를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31일까지 400만 마리 분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해외 제약사에서 재고 물량이 좀 있어가지고 수입 기간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빨리 접종을 해야 그렇죠. 그나마 피해를 줄일 막을 수 수가 있죠. 있죠. 예. 근데 지금은 50마리 미만으로 키우는 소규모 농가만 공공수의사가 접종을 돕습니다. 그러면 정부 목표대로 다음 달 10일 안에 접종을 마치려면 중대형 농가의 접종 보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축산현장에 그 수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충남의 경우만 들어도요. 농장동물 수의사가 169명이에요. 네. 그런데 반려동물하고 농장동물을 다 돌볼 수 있는 혼합진료하는 수의사를 합치면 207명입니다. 근데 농장은 14,126개. 한 사람당 68.2개 농장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도요. 우리 반려동물 이제 그 동물병원 말고요. 네. 농장동물 수의사가 9,315명 중에서 1,219명 뿐입니다. 전체 수의사의 13%밖에 안 되고요. 특히나 럼피스킨병이 주로 발생하는 소로 한정하면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은 1인당 2,523.5마리, 경기도는 1,817.1마리입니다.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의사가 않은데. 너무 부족하고요. 소수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사람을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 숫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냥 일반적인 반려동물만 그 보는 수의사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이제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계속 퇴직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심지어는 검역을 담당하는 곳이 전국 44곳의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대요. 방역본부가. 네, 이렇게 현장에 갔다가 오면 샤워도 해야 되는데 네. 샤워한 시설도 없는 그런 사무실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왜 항상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없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한우 도매가가 10% 이상 올랐어요. 네. 우선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예. 각종 방역 조치가 강화가 됐으니까 우선 도축장에서 가져올 소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매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실제 한우 도매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1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동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우값만 불안한 게 아니라 돼지고기나 닭고기 모두 다 덩달아 올라서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도매 가격은 좀 오르는 추세인데 소비자 가격은 현재까지는 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이미 물량을 좀 확보한 게 있어가지고 2주 정도는 판매할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떨어졌는데 이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어제 오후에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요. 예. 담임교사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학급의 담임교사를 맡아오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8명이고요. 범행 횟수는 수십 회이고 만약에 추가로 조사를 한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공유를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직접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서는 범행이 교내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범행을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요.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직위해제가 된 상황인데 작년에 이 학교에 부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의대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이른바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정시 모집이어서 특히나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예. 전국의 10개의 국립의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안민석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정시 신입생 1,121명 중에서 N수생은 81.3%, 911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84.2%였는데요. 2022년에 82%, 2023년에 77.3%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한 예를 보면 정시로 입학한 학생 29명 가운데 28명이 N수생이었고 예. 그 다음에도 정시 모집 신입생 30명 중에서 28명이 N수생이었습니다. 고교 졸업자가 N수생보다 많았던 경우는 2023학년도 비대학의 정시 모집뿐이었는데 이것도 N수생 비율은 48.6%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의대 열풍과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뭐 학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로스쿨 학생들도 자신보다 더 상위권 그러니까요. 로스쿨로 가려고 좀 계속 뭐 도전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3년치 로스쿨의 중도 탈락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2022학년도에 중도 탈락자가 208명인데 네. 전체 3.1%였다고 합니다. 근데 역대의 그 중도 탈락자 중에서 지금 3년치가 제일 많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2020학년도에는 2.3%, 21학년도에는 2.7%, 2022학년도에는 3.7%로 계속 늘어나고 중앙대 로스쿨의 중도 탈락 비율이 25개 로스쿨 중에서 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전체 거의 10% 가까운 거죠. 156명 중에서 14명이 중도 탈락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는 학사 경고, 유급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로스쿨은 자퇴가 많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대형 로펌 취업에 유리한 상위권의 로스쿨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직 가운데 상위권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의사하고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를 서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싶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이력 네. 스타덤에 올랐던 얼룩말 세로 네. 또 뭐 최근에 이별을 겪었다고요? 예, 얼룩말이어서 제가 이 감정이입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꾸 본인이 좋아하던 얼룩말을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죽었고. 근데 동물에서 탈출했다고 했던 게 외로워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고 나서 네. 외로워서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세로한테 여자친구 코코를 만들어줬죠. 이 세로와 같은 그랜트 얼룩말 종인데요. 2022년 5월생이에요. 예. 광주에 있는 우치공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린이 대공으로 지난 6월에 왔고요. 친화 훈련을 해서 세로랑 합사를 한 거예요. 근데 둘이 너무 친했대요. 네. 그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한 마리가 방사장으로 나가면 다른 한 마리가 따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온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지난 11일 아침에
코코가 아팠어요. 복부 팽만 증상에서 못 일어서니까 16일 날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 도착 직후에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물복지 팀장님 설명으로는 세로가 코코가 떠난 날부터 울음소리를 내면서 코코를 찾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먹이도 먹고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하는데 코코가 2022년 5월생이 너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소결장 폐색과 괴사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진료하고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조금 외롭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고흐와 포켓몬의 만남.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반 고흐 박물관이요. 네. 개관 50주년 기념으로 포켓몬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개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흐와 포켓몬의 만남이라고만 하면 뭐 그리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특별해 보이는데. 고흐하고 포켓몬이 어떻게 만나요? 네, 기업들이요. 사실 반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는 일은 사실 자주 있어 왔어요. 뭐 반고흐 프린트 액자도 정말 많았고요. 예. 혹은 뭐 휴대폰 케이스라던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고흐의 작품 이미지를 많이 가져다가 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흐의 작품은요, 사후 70년이 지나서 저작권 프리가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독 그런 명화 이미지를 기업들이 차용하는 사례들은 많았는데, 이번에 협업이 특별한 이유는요, 바로 기업이 고흐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활용한 사례가 아니라 반고흐 뮤지엄에서 포켓몬의 캐릭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서 이제 협업한 다음에 새로운 그림들을 제작을 했고, 그리고 전통적 권위가 높은 그런 뮤지엄 안에서 그 포켓몬이 그려진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반고흐 박물관에서 바라볼 때는 네. 자기들은 저작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포켓몬 제작회사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저작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으로 보면 포켓몬 쪽이 더 이익이 많지 않을까? 제가 너무 이해타산이 빠른 건가요?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왜 반고흐 미술관 안에서 네. 포켓몬 그림을 전시하는 거예요? 네, 이번 협업이요. 반고흐 미술관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6작품을 꼽아서요. 예. 그 주인공을 포켓몬 캐릭터로 바꿔서 그림을 재제작을 했거든요. 네. 이를테면 고흐가 1887년에 그렸던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모자 회색 모자 쓰고 있는 예, 유명한 수염이 자화상인데, 이렇게 있고. 네, 같은 그림체로 대신에 고흐 얼굴 대신에 피카츄 얼굴로 바꿔서 피카츄가 회색 모자를 쓰고 있는 자화상으로 바꿨고, 예. 고흐의 방을 그린 아르레 침실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도요. 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잠만보라는 캐릭터와 의자에 앉아서 감자를 먹는 먹고자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이외에도 탁자 위에는 포켓몬 그 볼이 놓여져 있고요. 예. 창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등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그림 6점을 반고흐 뮤지엄 구간 건물인 그 리트펠트 건물 1층에서 특별 섹션을 만들어서 전시 중입니다. 근데 이 작품 사실 10호 정도로 좀 작아요. 그리고 6점이라서 이 전시 섹션도요. 이렇게 작은 작품 6점을 이렇게 늘어나봤자 기껏해야 뭐 한 10m 정도 섹션 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림은요, 사실 대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봐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해서 작품 감상만을 위해서 방문할 필요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오픈 첫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포켓몬을 좋아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는 그렇기도 해요. 그거
대신 잡아주는 건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많이 아이가 어리면은 익숙하시겠네요. 그거 네. 잡으러 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계속 휴대폰 켜놓고 이렇게 잡아서 아이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많이 제또로도요. 네, 잡- 많이 잡으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누린 거예요? 네, 비슷합니다. 오. 그 미술관에서 전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벤트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피카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벤트도 있고요. 고흐 예술관에 큰 영향을 미친 그 일본의 예술과 그런 그 일본 문화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이 되었어요. 반 고흐 미술관의 에밀리 관장이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과 삶의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젊은 세대에게 이제 고흐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협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 고흐 미술관이요. 이런 좀 살짝 엉뚱발랄한 그런 협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레고와 손을 잡고 뭐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나 아니면 예술가의 방을 레고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네덜란드 작가가 만든 토끼 캐릭터의 미피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알아요. 아이들 책으로 책 맞아요. 캐릭터로 많이 나와 그거는 있어요. 이제 그 반고흐 뮤지엄이 있는 같은 나라 작가거든요. 예. 그 작가의 이제 미피 반고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첫날 인파가 많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요. 예. 포켓몬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랑은 살짝 무관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은 반고흐와 콜라보된 피카츄 카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굿즈는 첫날 완판이 되었고요. 저 애청자 신영환님께서요. 카드값 엄청 비싸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 사이에 찾아보셨나 봐요. 그렇게 말이에요. 네, 제가 곧 정가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였는지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예. 네. 이게 지금 그만큼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수직광들. 네, 맞아요. 수직광들. 예. 이 반고흐 미술관에서요. 회색 펠트 모자를 쓰고 있는 피카츄 작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고흐의 특유의 붓터치로 표현한 그림이 인쇄된 이 포켓몬 카드를 판매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49.99달러, 그러니까 한 50불 정도 로 판매를 비싸네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정가였고 그게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한 6만 원 정도니까 누구라도 돈을 내고 지불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은가요? 포켓몬 카드를 6만 원 주고 사라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카드 대비 비싸기는 하지만 예. 6만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누군가 열심히 모으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금액 정도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첫날 완판된 다음에 네. 바로 250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재판매 매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이렇게 반고흐 피카츄 프로모 카드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요. 과거에 뭉크 피카츄 프로모 카드라는 걸 또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의 거래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2018년도에 만들었던 노르웨이 화가인 뭉크의 대표작 절규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피카츄가 절규하고 있는 모양으로 예. 그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 일명 뭉크츄라고 했던 네. 그 카드는요. 현재 350만 원이 넘는 금액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워낙 이런 희귀한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매니아들이 많다 보니 6만 원, 그러니까 뭐 한 50불 정도면 그래도 가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냥 하루 투자해가지고 네, 사게 되면 오를 게 뻔하다고 몇 배 생각이 오르면은 드니까요. 그냥 뭐 직장 연차내도 된다. 그런 생각도 할 법한데요. 그러게요. 잘하면 뭐 거의 급여 수준으로 월급 그러게요. 수준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첫날 많은 인파가 몰리고 완판이 된 건데요. 네. 그런데 뮤지엄 측이요. 이제 10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그 아이템을 재입고할 예정이었거든요. 네. 9월 달에 이게 팔리고 나서 네. 근데 관람객들이 모여서 거의 몸싸움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미술관 측은 뮤지엄 샵에서는 더 이상 고흐 피카츄 카드를 판매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값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영원히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더 희귀한 카드가 될 텐데요. 예. 미술관 측은 아마도 일부 네덜란드 상점이나
다른 온라인 샵에서 이 카드를 계속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예. 어쨌든 미술관 안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포켓몬과의 그 협업을 통해서 고흐 피카츄 카드를 만든 것은 혹은 이 전시를 만든 것은 젊은 세대가 고흐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한 것인데 뮤지엄 샵으로 몰려들었던 어른들의 행동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켓몬 컴퍼니와 반고흐 뮤지엄이 함께 제작한 이 프로모션 영상이 있거든요. 예. 유튜브 상에서 55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반고흐 뮤지엄의 인스타그램은 평균 좋아요 수가 15,000개 정도인데 이 피카츄 포스팅은 29만 개의 좋아요를 넘었거든요. 네. 사실 고흐의 그러니까 왜 고흐가 이런 협업을 했을까? 네. 뭐 포켓몬의 쪽에 뭐 유리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고요. 예. 그 외에 유명한 다른 여타 자화상들도 오르세 뮤지엄 같은 곳에 걸려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고흐 미술관은 이름은 반고흐 미술관이지만 정작 유명 미술관들에 비해서 다소 덜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이 과거의 딜러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옥션을 통해서 유명 뮤지엄들로 이제 그러니까 흘러 들어갔다 보니까 정작 반고흐 뮤지엄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협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좀 끄는 것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청취자 안위숙님께서요. 네. 아이고 한국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한국에서 했으면 피카츄 좋아하는 초등학생 저희 손주들이 구해달라고 난리 났겠네요. 아이고, 네. 예전에 포켓몬 빵도 구해달라고 해서 60 넘은 나이에 줄 서러 다녔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정말. 한국에 출시를 안 해가지고 그나마 네.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그러네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니까요. 아직 그 손주분들은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네. 근데 그런 겁니다. 고흐가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인상파가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랑 관련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자포니즘이라고 해서요.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일본풍의 사조를 이제 좀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 위주로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뜻하거든요. 네네. 특히 일본의 에도 시대에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이런 거를 목판화로 표현한 그림을 우키요에라고 하거든요. 이게 목판화에서 파도가 이렇게 푸른색으로 이렇게 있는 큰 게 있는 네, 거. 맞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잖아요. 가장 그 파도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네. 이외에도 뭐 기모노를 입고 있는 뭐 기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풍습을 그린 그 시대의 목판화들을 다시 말해서 풍속화를 다 그 우키요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유럽까지 흘러 들어갔냐면요. 일본 도자기가 유럽에 수출될 때 이런 우키요에가 포장지로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정말 참 희한해요. 네.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 도군 끌고 가가지고 네. 도자기 만들어서 네. 그거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유럽으로 수출했잖아요. 그게 그때 그렇게 일본 수출이 된 건가요? 목판화가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때문 아닌가? 그러게요. 우리가 영향을 미친 우리 거 아닌가 덕분인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네. 특히나 1867년에는요.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그 도자기가 더 많이 수출이 되면서 그 반응이 점점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파 화가들 고흐를 비롯해서 고갱이나 모네 등 많은 화가들이 우키요에를 따라 그려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화풍에 일본풍의 그림 요소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고흐 그림 중에는 에도 대교의 소나기라고 하는 그 일본의 우키요에를 그린 그 작가의 그림을 따라 그린 모사 작품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은요. 자세히 보면은 벽 뒤쪽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일본의 그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는 우키요에가 벽면에 걸려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고흐가 일본 그림에 얼마나 빠져 있는지는요. 이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르레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낸 그 1888년의 편지에서는 나는 마치 일본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아르레에서의 만족스러운 상황을 일본 생활에 좀 비유해서 쓴 적도 있고요. 같은 해 9월에
9월에는 일본 미술은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일본 미술에 대한 그의 그 선호도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고흐가 일본 판화를 처음 접한 게 이제 1885년이었는데요. 이후에 일본 목판화에 매료되어서 수백 점을 사모았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일종의 일본 덕후인 셈이죠. 그러니까 일본 컬렉터들은 또 네. 인상파가 작품들을 또 열성적으로 사모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서로 사모았다는 서로요.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뭐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 알겠는데, 근데 다른 건 뭐 일본의 같이 이제 뭔가 캐릭터나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네. 하필이면 왜 포켓몬이에요? 그러게요. 사실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뭐 굳이 일본 문화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면 일본에 있는 뮤지엄과 함께 우키우의 전시를 반고 뮤지엄에서 여는 게 사실은 뭐 고흐의 일본에 대한 뭐 영향을 조금 그렇죠. 더 잘 예. 엿볼 수 있는 것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영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포켓몬 컴퍼니와 협업을 했다기보다는 포켓몬 컴퍼니와 협업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일본과의 연관성을 이제 뒤늦게 우리가 좀 거꾸로 지금 찾아내는 거 봐. 부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요, 포켓몬 컴퍼니가 캐릭터를 활용한 그 IP 사업을 정말 잘 하는데요. IP, 그러니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 그래서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사업들을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IP 비즈니스는 뭐 연예인이나 가수 혹은 게임이나 뭐 만화 캐릭터들을 그냥 활용한 굿즈 생산 정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점점 더 그 스토리와 컨텐츠가 담긴 거대한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IP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 포켓몬 컴퍼니인데요. 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가 27년이나 된 장수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리고 포켓몬이라는 이 단일 IP로도 21년도 한 해에만 매출이 약 2조 원에 달했고요. 영업이익은 5,700억 원 정도로 이 포켓몬이 지식재산 가치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포켓몬 이야기를 좀 더 들려보자면요. 이게 1996년에 닌텐도에서 판매한 게임보이라는 그 휴대용 게임기에 들어가는 게임팩으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기억을 하실지 혹은 뭐 추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게임보이라는 그 오락기는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알고 있어요. 게임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포켓몬을.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나왔다가 97년에는 바로 포켓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확산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2년이 지난 1999년에는요. 이 애니메이션을 미국에도 방영하고 한국에도 방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만화를 볼 나이는 아니라서 제가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한동안 포켓몬 만화가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셨군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시기를 다 거쳤어요, 저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딱 그 당시에 이런 게 한국에 유입됐구나라는 걸 정확히 잘 아시겠네요, 저보다. 네. 시작은 게임이었고 대중화가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이후에 히트를 친 것이 바로 카드 게임인데요. 이것이 아직도 매니아 컬렉터들이 많은,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슈가 된 포켓몬 카드입니다. 포켓몬 카드는요, 랜덤한 확률로 나오는 카드를 수집해서요, 상대방과 1대1 게임을 벌이는 일종의 트레이딩 카드 게임, TCG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TCG 중에서 3대 게임이 바로 포켓몬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요, 미국 헤리티지 경매에서 99년도에 나온 희귀 리자몽 포켓몬 카드가 무려 4억 1,500만 원에 낙찰되었기도 했다고 하고요. 근데 포켓몬 카드는 이제 실제로 수집하는 매니아층 말고는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그런 카드를 4억씩이나 주고 사지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모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사 모으다 보면은 막 한 상자가 되기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버리지 말 걸. 네. 버리셨어요? 어머나. 보통은 버리죠. 성장하면서. 그러시구나. 그런 후회들 많이 하죠. 지나고 나면. 근데 이거를 27년간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성인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런 경매에 참여를 하나 봐요. 네, 맞아요. 버리지 않고 모아온 사람들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어오고 이제 포켓몬의 IP 저작권 가치가 더 크게 증가했던 것은요. 이 포켓몬 카드 이후에
바로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포켓몬고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켜고 현실 세계에서 포켓몬 캐릭터를 잡으러 다녔던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네. 진행자님도 역시나 같이 함께 잡으러 다니셨던 그 이제 경험이 있으시던데 이 당시에 애니메이션이나 뭐 기존의 과거의 그런 게임팩 같은 걸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포켓몬이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빵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빵을 산 뒤에 스티커만 취하고 빵은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혹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원하는 스티커를 웃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해보면요. 포켓몬 카드나 이런 스티커가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돈으로 살 수 있게 했다면 이렇게나 화제가 되고 인기를 끌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랜덤 상품을 사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 속에서 단조로운 현실에서 줄 수 있는 소소한 재미 혹은 희소 가치의 그런 만족감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반고우 뮤지엄의 포켓몬 카드는 포켓몬 캐릭터의 27년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카드를 수집해온 그런 수집가들의 열망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습니다. 한창 포켓몬고 그 포켓몬 게임 유행할 때요. 네. 사람들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휴대폰 들여다보고 휴대폰 네. 화면을 위로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럼 제스처만 봐도 저 사람 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그럴 들으셨겠군요. 갑자기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네. 근데 포켓몬 컴퍼니에서 뭉크나 고우 말고 다른 현대 작가들하고 협업한 적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포켓몬 그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게임이나 예술 혹은 애니메이션 그런 뭐 번외편을 만들거나 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현대미술가인 다니엘 아샴이라는 작가였습니다. 포켓몬 조각상을 총 500개의 에디션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것의 반응이 좋자 22년도에 다시 꼬북이라는 캐릭터를 다니엘 아샴의 방식으로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20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피카츄를 제작을 했었고 네네. 22년도에 꼬북이를 제작한 이유는 다니엘 아샴이 꼬북이를 가장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 다니엘 아샴은 어떤 바이올 베이스를 갖고 있냐면요. 80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3살 정도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포켓몬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작가인데요.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본다는 컨셉으로 작품 활동을 해요. 어떤 작품을 하냐면 지금 세대에서 유행하는 아이템들을요. 먼 미래에 발굴했을 법한 느낌이 들도록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물을 발견했을 때 보면 막 부식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아샴은 나이키 운동화나 포르쉐의 자동차처럼 우리가 지금 핫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디한 제품 있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부식된 듯이 표현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꼬부기 역시요. 꼬부기 오브제 역시 수백 년 뒤에 뭐 수천 년 뒤에 발굴된 것처럼 막 마치 이제 부식된 듯한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총 500개의 에디션으로 제작해서 각각 에디션 번호와 진품 여부를 보증하는 홀로그램 레이블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사람들은 단순한 굿즈가 아니라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사들였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례는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술가들하고 협업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기업이 예술가와 협업하는 사례들은 워낙 많고 예술가가 본인 작품으로 IP 사업으로 뭐 굿즈를 내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자주 눈에 띄는데요. 네. 기업의 캐릭터를 활용한 IP 사업에 예술가와 함께 콜라보하는 사례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찾아보기는 혹은 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다니엘 아샴과 같은 예술가와의 협업은 아니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반고우 뮤지엄과의 협업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2017년에 카카오 프렌즈의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으로 대림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뭐 최후의 만찬에 12제자의 얼굴을 캐릭터로 바꿔놓는다거나 역시 이제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이나 혹은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의 얼굴에 그런 캐릭터로 바꿔둔 게 작품을 전시한 적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이미 저작권이 이제 프리가 된 명화를 차용해서 그 회사에서 만든 명화를 활용한 작품이었지 예술가와의 협업은 좀 아니기는 했어요. 우리가 좀 닮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요즘에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예술적인 협업 사례들을 우리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특히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그런 뭐 아기상어 캐릭터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또 맞아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 업체들 지금 노사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극적으로 합의해서 내일 버스 정상 운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